근데 우리 아까 이세무사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도 이제 차트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 또 차트만 보시는 거는 아니고 재무 또 보시고 또 어떤 뭐 재료 분석. 그게 이제 3박자잖아요. 맞습니다. 가격 분석, 가치 분석, 재료 분석. 맞습니다. 예, 제가 잘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이 책에. 네. 그래서 그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 우리 백조원님들은 다 아실 텐데 복길이님들은 모르시는 분들 조금 계시죠. 백조님들도 뭐 복습을 열심히 하는 모범 백조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날라리 백조님들 자꾸 웃긴 얘기만 좋아하고 공부하는 건 싫어하는 날라리 백조님들은 모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3박자는 결국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하나만 분석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주가가 오르는 데는 매수 주문을 사람들이 많이 넣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넣는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재무제표가 좋아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럼 저도 그들은 어떤 재무제표를 좋아하지? 나도 그럼 그런 종목을 찾아야지. 그래서 같이 넣으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야, 이 차트 되게 좋네. 차트를 보고 주문을 넣어요. 그럼 저도 차트를 보시는 분들을 따라서 이런 이쁜 차트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이 종목에 주문을 넣어야지. 또는 어떤 분들은 재료를 분석해서 주문을 넣어요. 그럼 나도 재료를 누구보다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주문을 넣어야지. 그러면 한 가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재무제표와 차트와 재료 세 가지를 다 분석하는 것이 훨씬 주가 상승할 종목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건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게 어렵고 못할 뿐이죠.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기초적인 거라도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왜냐면은 우리가 뭐 어찌 보면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멀티플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스페셜리스트로 내가 진짜 회계사보다 더 재무제표를 잘할 거야. 그럼 재무제표만 봐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겠죠. 회계사보다 더 잘하려면 지금 중급회계 끊고 빨리 학원 다녀야 돼요. 지금. 그리고 나는 차트를 차티스트보다 더 잘하겠다. 그러면 일목균형표 일본 가서 원어로 보셔야 돼요. 일목균형표 볼린저밴드 미국 가서 보시고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재료를 나는 어느 누구보다 재료를 잘 보겠다. 매일매일 경제뉴스 공시 몇천 개가 나오거든요. 그 몇천 개 다 읽는 거 24시간 모자릅니다. 스페셜리스트가 이렇게 훨씬 힘든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3박자 투자법은 스페셜리스트 세 개를 다 잘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재무만 보는 사람의 50%, 차트만 보는 사람의 50%, 재료만 보는 사람의 50% 하면 나는 그래도 150%라는 거잖아요.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50%, 50%, 50%, 150%. 그래서 그 정도 보자는 거고요.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는 제가 뭐 좋아하는 건 영업이익률하고 성장률이에요. 그게 뭐 오늘 반도체 쪽에서 막 SK하이닉스 7% 오르고 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재무제표를 몇 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리노공업은? 이 종목은 뭐 시가총액이 거의 3조 가깝게 되니까 뭐 제가 이걸 뭐 추천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재무제표를 리노공업은 정말 좋은 기업으로 유명하죠.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재무제표. 또 안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이 가야죠. 요거 화면 확대가 되나? 안 돼. 된다. 좀 된다. 되네.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이 2019, 2020, 2021 이게 이제 성장성이에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계속 오르고 있죠. 성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이익성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40%예요. 이익률이 40%는 그러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이게 제조업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않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40%는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좋은 종목은 안정성을 볼 필요도 없는데 근데 가끔씩은 이렇게 좋은데 부채 비율이 막 150%인 종목이 있어요. 그럼 좀 약간 얘는 부채 비율이 왜 이렇게 높지?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데 뭐 얘는 부채 비율이 지금 3,900억대 680억이니까 뭐 4,000분의 700이니까 이건 무슨 30%도 안 되죠. 20%, 25%예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200%도 아니고 20%고 영업이익률이 4%도 아니고 40%고 근데 심지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그럼 이런 종목은 성장성이 있고 우량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면은 고평가 저평가를 모르니까 평균 퍼나 평균 PBR을 봐야죠. 그럼 얘는 워낙 좋은 회사니까 퍼가 높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퍼만 보고서 얘는 퍼가 5인데 얘는 퍼가 20이야.
그러면 퍼가 온 게 4분의 1의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퍼가 온을 사야 된다? 저는 완전히 반대죠. 왜? 그렇죠. 퍼가 온데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될 예정인 기업들, 퍼가 온데 매출액이 매년 줄고 있는 기업들, 퍼가 온데 대표가 돈 다 횡령하고 도망간 기업들, 이런 애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퍼가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성장성도 있고 영업이익률도 높으면 퍼가 높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유연하게 봐야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이런 게 이제 제가 재무제표를 보는 법이고요. 차트를 보는 법은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의 차이를 좀 아시면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배열 종목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네. 거래소 시총 한 5조 이상 종목들 중에 네. 거의 유일하게 정배열은 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요? 얘는 이거 뭐 추천 종목은 아니고. 추천은 아니 지금 정배열인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막 영업이익률 40% 이런 걸 제가 추천한 게 아니고 리노공업이 아주 딱 들어맞는 예익인 거고, 네. 대형주 중에 사랑합니다. 갑자기 내 손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대형주 중에 정배열 종목은 LG 이노텍 밖에 없어요.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좋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최근에 흐름 좋았죠. 오늘도 좀 많이 올랐죠. 이게 LG 이노텍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게 LG 이노텍의 차트를 보면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또는 네이버 카카오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하고 반대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완전 역배열 또는 뭐 눌림목 조정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완전 정배열이에요. 특히 작년 가을 이후로는. 그래서 차트로는 이렇게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공부를 해서 정배열 종목 중에 왜 얘가 주가가 올라가고 왜 정배열인지 재료를 찾아보고 재무제표를 찾아봐서, 재무제표도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차피 가치와 가격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라며. 네. 그러면은 가치도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면 정배열인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럼 정배열 종목 중에 재무제표가 좋다? 그 종목은 좋은 기업인 거예요. 근데 네. 거기다가 재료까지 있으면 더 좋죠. 근데 LG에너텍은 굉장히 많은 리포트에서 뭐 메타버스 관련주다, 자율주행 관련주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저 같은 경우 이제 재료 삼박자에서 이제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상승률 30이 뭐 이렇게 상승률 종목들을 보면서 네네네. 아, 오늘 이런 재료가 나왔지, 이런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네, 이렇게 보는데요. 맞아요. 지금 제가 LG이노텍을 말하다가 갑자기 3,000% 빠진 게 아니고 네. 연관돼서 그래요. 대형주 중에서 오늘 LG이노텍이 완전 정배열로 계속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선익시스템이 있고요. 그 선익시스템 아래쪽에 덱스터랑 이런 애들이 있어요. 덱스터,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이런 애들이 메타버스란 말이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좀 좋았죠. 오늘 올랐죠. 또는 뭐 유진 로봇을 비롯해서 로봇주도 로봇 있는데, 로봇주와 메타버스 주가 오늘 올랐던 이유는 삼성에서 야, 우리 이제 미래 성장 산업 네. 집중할 거야. 너네 잘 들어라. 우리 투자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작년에 LG전자에서 우리 이제 모바일 폰 안 만들 거야. 뭐 팔리지도 않는데 그 인력으로 또는 그 자금으로 우리는 전장 사업 진출할 거고 로봇 사업 할 거야. LG전자 이미 말을 했죠. 전장 사업과 로봇 사업 열심히 할 거야. 또는 현대에서 우리는 벌써 M&A 했는데 뭐 이러고 있죠. 어디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그렇죠. 그런데 삼성에서는 뒤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반도체 우리나라 1위 기업이면서 400조, 500조 짜리긴 하지만 현상 유지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집중을 하는 거고, 네.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술력이 이 4차 산업혁명 시기는 너무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그럼 우리는 미래 먹거리로 로봇과 메타버스에 집중을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 된다면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그 관련주 중에서 대형주에 LG이노텍이 많이 언급이 되는 거죠. 뭐 메타버스 또는 로봇 또는 자율주행. 네. 이런데 공통적으로 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뭐 애플카랑도 좀 이야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그런 재료가치, 숨어있는 재료가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찾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재무제표 보고 차트 정배열인지 보고 또는 재료가치 보고 요게 제가 좀 종목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재무와 차트와 재료. 그 재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 산업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밸런스가 좀 달라질까? 우리
대표님 회사가 밸런스 에셋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밸런스가 3박자 중에서 때로는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걸 조금 어떻게 무게 중심을 달리 둬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을지. 상황에 따라도 다르고요. 네. 더 좀 중요한 건 업종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업종에서도요? 업종. 무슨 뜻이냐면 네.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저는 예를 드는 걸 좋아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마 이해가 쉬울 텐데요. 만약에 내가 제약바이오주 업종을 분석해서 매수 종목을 찾고 싶다. 제약바이오에서 재무제표를 비중을 높게 둔다면 사실 살 종목은 거의 없죠. 특히나 신약개발 쪽은. 네. 근데 신약개발 쪽은 사실 재무제표를 접고 봐야 되거든요. 또는 제약바이오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나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가 제대로 돼 있는 로봇주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이라는 건 이익성과 성장성이 동시에 가면 좋은데 약간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보잘것없는데 5년 후에는 굉장한 회사가 될 것 같아. 마치 테슬라의 10년 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때는 테슬라를 모두가 적자 기업이라고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년 후 지금은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 메이커 업체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 산업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적자예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또는 로봇 또는 메타버스 이런 쪽에 투자할 때는 기술력 분석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재료 분석이죠. 네. 재료 분석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재무제표는 조금 덜 봐주는 2박자. 그렇죠. 같이 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네. 또는 반대로 예를 들어 제가 반도체 업종을 분석을 한다. 네. 반도체 업종에는 사실은 굉장히 우량한 재무제표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뭐 30% 이상의 차트 우상향의 매출 증가하는 기업이 꽤 많아요. 그럼 반도체 업종을 할 땐 재무제표의 비중을 좀 더 줘도 좋죠. 네. 워낙 우량한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적자 기업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업종에 따라서 재무제표 비중을 좀 더 줄지 아니면 미래 가치 또는 그 재료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둘지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갈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때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때는 어떤 경우냐면 장이 이제 좀 좋을 때와 좀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장이 좋은 상승장 이럴 때는 재무제표를 약간 약화시켜도 돼요. 차트가 제일 중요해요. 2020년 같은 2020년 같은 장은 그냥 신고가 뚫고 있는 종목 그냥 갖고 있으면 거의 거기에서도 더블이 갑니다. 예를 들어 HMM 같은 거죠. HMM 같은 종목이 텐베어가 났잖아요. 그렇죠. 텐베어가 나오는 종목은 거의 신고가 뚫고 거기서 한 5배 더 가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종목만 잘 찾아도 2배, 3배를 찾기가 쉬운 거예요. 강세장에서는. 강세장에서 주가가 가장 파괴력 있을 때가 신고가 뚫고 더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장 있죠. 신고가 종목 거의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작년 7월부터 지금 3월이니까 거의 지금 9개월 동안 지수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데 나홀로 상승하는 종목이 나올 확률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차트에 비중 두기가 쉽지 않아요. 완전 정배열 신고가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그냥 차트가 좀 더 조정을 잘 받는지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는지 정도만 봐줘야 되고 좀 더 재무제표에 왜냐면 약세장일수록 하반 경직을 확보하려면 기업의 가치가 중요해요. 견뎌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강세장일 때는 신고가 뚫고 재료 가치 좋은 종목, 약세장일 때는 좀 하반 경직 확보한 차트에서 재무제표 좋은 종목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딱 무조건 정삼각형이 될 필요는 없다. 그 밸런스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아까 HMM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역배열돼 있다가 막 이렇게 조금 반등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분석할 때 어떻게 하면? 일단은 저런 거죠. 약간 이게 다 전략적인 이야기들인데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 부분이 있고 또는 매수 매도 전략 부분이 있고. 근데 요번에 그럼 좀 매도 전략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같은 경우에 그때 주로 투자자들이 크게 상실감을 느끼고 투자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찍 팔아서 짧게 먹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종목이 13,000원 갔을 때 팔았어요. 30% 벌고. 근데 13,000원에서 아마 다시 나는 12,000원만 와도 사야지 했는데 절대 12,000원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13,000원에서 15,000원, 20,000원, 30,000원을 갔단 말이죠. 그냥 가버려요. 그럼 내가 13,000원에 판 종목을 20,000원에 아무도 못 사요. 근데 그 20,000원이 또 30,000원까지 50%가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은 강세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냐면
목표 수익률이 약간 높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뚫고 강하게 칠 때는 2배, 3배를 훌쩍 가니까 좀 더 목표가를 높게 잡고 가는 전략이 좋다면 지금 같은 작년 7월 이후의 장은 목표가를 좀 낮게, 목표 수익률이라고 바꿀게요. 목표 수익률을 좀 더 낮게. 예를 들어 강세장에서 내가 50%, 100%를 봤다면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뭐 20%, 30%를 본다거나 뭐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락장에서는 목표 수익을 낮추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종별로 조금 더 안정적인 하방 경직을 확보한 업종, 또 업종 내에서도 좀 더 대문제표 비중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